한 주간의 HR 관련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주간 인사 노무 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소식은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소식입니다.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1인 이상 사업장까지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으로 2020년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으며 기업 규모별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 감소와 인사, 노무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주에게 워라밸 일 자리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워라밸 일 자리 장려금을 통해서 간접 노무비, 임금 감소액 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해서 임금 감소액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장려금 수요 급증에 따른 재정 지출 효율화와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안착을 위해 2022년부터 장려금 사업을 개편하여 시행하게 되며 대기업 지원을 종료하여 상대적으로 노무 비용 부담이 큰 중소 및 중견기업을 집중해서 지원하고 단축 후 소정 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 조정하여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단축시간 요건과 통일하며 활용률이 저조한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을 종료하면서 간접 노무비 단가를 인상하는 등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합니다.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 및 워라밸 일 자리 장려금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1 생활균형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마트24가 영업직에게 주말과 야간의 근무를 강요한다는 의혹을 해명했습니다. 편의점 이마트24는 영업직에게 주말 및 야간 근무를 강요한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마트24는 지난달 23일 개인 사정과 업무 특성에 맞춰 출퇴근 시간과 요일 변경 등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주 35시간 근무 기준을 바탕으로 한 달 내 주말 근무 1회, 오후 출근해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 근무하는 형태 2회를 권장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한다고 해서 주 35시간 이상 일하는 것은 아닌 셈입니다. 이마트24는 또 가맹점주와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팀장의 재량하에 각 팀의 상황에 맞게 근무와 관련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마트24가 월회비 대신 점포 매출을 기준으로 일정 수수료를 받는 방식을 추가할 것이란 관측에 대해서도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마트24는 점포 매출 총이익에서 일정 부분 수수료를 추가로 받는 방식 역시 지금 검토 중인 사안일 뿐이라며 본사 이익과 연결지은 사항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중대재해법 시행이 한 달 남았지만 기업의 44%는 시행 전까지 준비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이 내년 1월 27일로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은 법 시행일 전까지 준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중대재해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재해 예방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다수의 기업과 기업 관계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인크루트에서 449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직 준비를 마치지 못한 기업 333곳 중 44.4%는 법 시행일까지 준비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자금 사정이 나은 대기업 역시 15곳 중 33.4%가 준비를 마칠 수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기업들의 중대재해법에 대한 준비가 미비한 가장 큰 이유는 인력과 비용 문제로 법 시행 이후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기업들은 전문 인력 채용 부담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를 위한 비용 부담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다음으로 의무사항이 엄격한 탓에 가중되는 경영자 부담, 종사자, 재해 발생 시 과실 여부 판단, 관리 감독으로 인한 노사관계 악화가 뒤를 이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특히 중소기업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경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고질적인 인력난에다 자금 여력도 부족해 대기업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경우 비슷한 수준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만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기업 입장에서 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1년 만에 준비를 마치라는 요구에 대응하기가 불가능하다며 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모호한 탓에 기업들이 막막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년부터 양부모가 최대 1,50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육아휴직 지원제도 개편의 하나로 지난달 1일부터 이른바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신설하기로 하면서 육아휴직을 사용 중이거나 사용할 예정인 직장인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신설되는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그 중에서도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부 합산 최대 1,50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부부 모두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작년까지는 부모 한 사람만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도 첫 번째로 사용한 부모는 통상임금의 80%를 받고 두 번째로 사용한 부모만 통상임금의 100%를 받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돌 이전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간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한 것이 3+3 부모 육아휴직제의 골자이며 동시든 순차든 부모가 각각 사용한 육아, 휴직 기간 중 서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또한 작년에 태어난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도 적용 가능하며 첫 번째 부모가 이미 작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 중이더라도 두 번째 부모가 내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태어난 자녀라도 부모 모두가 이미 작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다면 이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의 적용 여부는 두 번째 부모의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기에 생후 12개월 이내에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시작했다면 육아휴직 기간 중 생후 12개월이 지나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정부 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정책 지원 관련 소식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7일 22년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 사업 통합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21년 전 세계 물류 대란에 대응한 해상 및 항공운임 지원 등으로 물류 애로를 해소한 것과 더불어 비대면 전시회와 수출 상담회 등 구매자 연결을 위한 기반 구축 등이 중소기업 수출액 최고치를 달성한 것에 후석을 다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이러한 수출 강세가 지속되고 강화될 수 있도록 22년에는 21년과 유사한 규모인 2,150억 원을 수출 지원 사업에 투입합니다. 물류비 보조와 중기 전용 선적 공간 확보, 수출 바우처를 통한 성장 사다리 구축, 온라인 수출 마케팅과 중소기업 국가대표 공동 브랜드 홍보 강화 등을 중점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기부 강기성 글로벌 성장 정책과장은 21년 수출 신기록 달성 흐름이 22년에도 지속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선도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온라인 수출 지원 및 물류애로 해소 등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8일에 22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시행계획과 공급기업 신규 모집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의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비대면 업무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것으로 예산은 410억 원입니다. 올해는 1만 5천여 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화상회의, 재택근무, 네트워크 및 보안 솔루션의 3개 분야의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이며 기업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공급기업은 자체적으로 개발해 현재 제공 및 판매 중인 비대면 및 온라인 서비스를 보유하고 다수 사용자들이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중소 및 중견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부터는 수요기업의 서비스 사용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서비스 접속 기록을 보유 및 제공해야 하며 서비스 상품 가격도 시장 가격과 동일한지 여부를 검증하는 등 공급기업 모집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자세한 공급기업 모집 계획은 중기부 누리집,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누리집을 통해 공고되었습니다. 다음은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관련 소식입니다. 노사 합의로 동료 평가를 시행했다고 해도 평가의 항목의 세부 기준 등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힘들다면 이에 따른 임금 삭감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중노위는 초심에서 동료 평가에 따른 임금 삭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 없다는 판단을 취소하고 징벌적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2월 31일 공공기관에서 정년 퇴직하고 다음 달 2019년 1월 1일 위촉계약직으로 재고용되었습니다. A씨는 2019년 12월 18일 동료 평가로 인해 임금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측은 A씨는 동료 평가에서 50점 기준에서 1점 모자란 49점을 받아 임금을 20% 삭감했으며 이는 징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초심에서 취업 규칙에 징계로 규정되지 않았고 노사 합의로 시행했으며 임금이 적게 지급되는 것 외에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 점, 그리고 근로기준법 23조 제1항에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중노위는 동료 평가에 따른 임금 삭감은 실질적으로 감봉에 해당하는 불이익한 제재로 징벌적 성격을 갖고 있다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해 구제 신청의 대상이 된다며 초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또한 임금 삭감의 정당성 여부 평가 항목이나 평가 기준이 전혀 없는 동료 평가는 평가자의 주관과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크다며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조직문화 및 글로벌 HR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 고용시장의 열기와 인플레이션 압력 속에 시간제 근로자뿐 아니라 화이트 칼라의 임금도 크게 오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 연방정부 자료에 따르면 민간 부문 종사자의 임금은 3분기에 4.6% 올랐습니다. 이 중 소매유통과 접객업 등 분야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관리, 경영, 금융 등 직군의 임금은 같은 기간 3.9% 올라 전체 평균보다는 낮았지만 해당 직군만 놓고 보면 2003년 이후 인상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달 초 비영리 경제조사기관 컨퍼런스 보드의 조사에서 미국 기업들이 계획한 내년 평균 임금 인상률은 3.9%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임금의 추가 상승을 야기하는 임금, 물가 악순환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대졸자의 경우 올해 특히 금융, 법무, 기술 등 분야에서 급여가 대폭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은 노무 및 법률 관련 소식입니다. 2019년 5월에 발생한 쿠팡 부천신선물류센터 노동자 집단 감염과 관련해 쿠팡 쪽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법 여부를 수사 중인 고용노동부가 방역당국 조치 준수 여부를 법 위반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을 고발한 공공운수노조 등은 법을 왜곡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쿠팡 부천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당시 노동자 84명과 가족 등 접촉자 68명이 추가로 감염돼 총 512명이 감염되었습니다. 당시 쿠팡 노동자들은 쿠팡이 5월 24일 오전 8시 코로나19 확진자가 최초로 발생한 뒤에도 이튿날 오후 7시까지 노동자들에게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고 오전, 오후 심야 근무조를 모두 출근하게 했고 밀접 접촉자 자가격리에 따른 부족 인원을 새로 뽑기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용노동부가 사건과 관련해 안전보건 조치를 감염병 예방법 제47조에 따라 방역당국이 내린 구체적인 조치를 이행했는지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지혜는 수법자를 사업주로 정의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수범자를 지자체 등으로 정의하는 감염병 예방법은 목적과 대상이 전혀 다른 법인데 이를 근거로 산안법 적용을 배제한 것은 법 왜곡이라며 감염병 예방법엔 사업주가 지자체 등의 방역 조치에 따르면 산안법 위반을 면책한다는 내용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업주의 코로나19 감염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산안법 제51조의 근거에 따진 선례는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이번 쿠팡 사건의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비슷한 논쟁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제에 대한 근로자와 중소기업의 만족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자는 업무 시간이 주로 반기지만 중소기업은 업무량 단축과 구인난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고용노동부가 21년 11월 26에서 28일 전국 만 19에서 79세 국민 1,300명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 설문을 한 결과 71%는 잘한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문항에서는 긍정 비율은 77.8%까지 올랐습니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되었고 올해 7월부터 5에서 49인 사업장까지 적용받습니다. 만족도가 높은 결과는 근로자들이 그동안 업무량이 과도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를 더해 수입을 올리기보다 여가를 즐기겠다는 경향도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번 설문에서 55.8%는 우리나라 근로자가 일을 많이 한다고 답했으며 초과 근무를 해 임금을 더 받겠다는 비율은 28.7%로 정시 퇴근해서 여가를 즐기겠다는 답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주 52시간제를 정착할 경우 삶의 질에 대해서도 41.8%는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9월 1에서 16일 중소기업 414곳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에 대한 설문을 한 결과 54.1%가 시행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고 이유로 구인난이 52.2%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유연근무제 활용이 어렵다,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정부의 지원과 노사 협력으로 주 52시간제가 점점 안착되고 있다면서도 일부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주간 인사 노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